오늘은 유학생 미국 취업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지금 미국에 유학하고 계시는 유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할 때 뭐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유학을 했겠지만 실제로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면 나의 진로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뭐 한국으로 오셔서 뭐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거나 뭐 아니면 교수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확실한 목표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진로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으로 와서 국내에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취업을 하든지. 사실상 유학생이 미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취업 쪽인데, 국내 취업이냐 미국 취업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졸업을 하고 나시면. 저희가 이제 지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유학생 리크루팅 회사인데, 서베이를 해보면 거의 한 90% 가까운 유학생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하는 그 퍼센티지를 보면은 5%? 5%에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80% 이상은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취업이 안 돼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처음부터 내가 한국으로 오겠다 그러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은 유학생인데, 그러면 지금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뭐 그 취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는 1997년도에 로스쿨 입학해서 뭐 벌써 2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한국으로 오면 또 취업이 잘 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 조금 학교 좋고 또 영어 잘하고 하면 큰 무리 없이 한국에서도 취업이 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한국 대학 출신들도 영어를 잘하고, 또 오히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미국에 유학한 학생들보다 오히려 미국 기업의 인턴 경험이 더 많은 경우들도 많고, 또 한국 취업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 한국에 잘 되기 때문에 3, 4학년 때부터 이제 뭐 동아리나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와서 취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실제로 아마 겪어보신 분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대기업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삼성은 시험을 보고 있고,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딱 날짜를 정해놓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공시나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대기업 시험 준비를 한국 대학생들은 2,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학생분들은 아무 준비 없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실 문제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더구나 이제 우리가 전문직을 하려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변호사나 회계사나 변리사나 고시를 봐야 되고, 유학생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외국계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외국계 기업의 현황을 보면은 완전 이제 글로벌 외국계 기업도 있지만 약간 한국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영어를 거의 쓰지 않은 외국계 기업들이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그런 외국계 기업들은 무늬만 외국계 기업이지 거의 그냥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출신 대학을 굉장히 따져요. 그리고 한국 출신 대학, 그러니까 한국 대학 재학 중에 인턴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취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유학생들이 중소기업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안 맞죠. 내가 원했던 포지션이 아니고, 뭐 또 근무 환경이나 연봉 같은 것들도 내가 생각했던 거가 너무나 많이 달라서 결국은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사 내가 국내 취업을 원한다, 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또 나는 뭐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신입으로 국내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미국 현지에서 최소한 글로벌 기업이나 어쨌든 중앙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경력을 쌓고 경력직으로 한국에 들어오신 것이 그나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미국에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 한국으로 갈 거야 라고 처음부터 목표를 잡으신 분들조차도 최소한 2, 3년은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들어오시는 것이 한국 취업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경력직은 수시 채용이고 포지셔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은 뭐 어차피 너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학벌 중심이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시험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공개 채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에서의 공개 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원서를 내서 뭐 언제까지 1차 심사를 하고 서류 전형을 통해서 뭐 2차 뭐 면접을 하고 이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수시 채용이죠, 100%. 그리고 대부분 신입사원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좋은 학교로 직접 찾아와서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턴십 리크루팅을 하고 그 인턴을 통해서 그 인턴들 중에서 정규 사원을 뽑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개 채용의 프로세스를 거의 거치지 않죠. 또 한국처럼 뭐 공무원 시험, 무슨 뭐 고시 이런 시험이 없어요. 물론 뭐 이제 자격증 시험들이 있긴 하죠. 뭐 변호사 시험이나 CPA 시험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조차도 CPA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다 그래서 취업이 되고 합격을 못했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미국은. 먼저 취업이 되고 나중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시험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제 뭐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 같은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신입사원 공모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한국보다 훨씬 그런 잡포털 사이트가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아시는 사이트들이 많을 텐데 그런 포털 사이트는 신입사원 채용의 공고는 거의 올라오지 않고요. 신입사원 공고가 올라왔을지라도 거의 99%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이에요. 그것도 뭐 최소한의 일단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대부분 다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생이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하는데 몬스터나 커리어빌더 같은 미국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취업한다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끔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리크루터들한테 유학생이라 그러면 거의 더 이상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신입사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턴을 하고 나서 정규 채용이 되는 그 인터넷 회사에서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의 우리가 선호하는 기업의 취업은 대학교 3학년 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4학년이 돼서 내가 취업 준비를 한다. 이거는 너무나 한국식 사고방식이고 미국의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 가기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취업에 맞추어서 학교, 지역, 대학, 뭐 전공을 미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학원 통해서 그냥 아무 학교나 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전공 정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는 3학년 때 해라. 완전히 잘못된 정보들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의 미국 취업은 미국에서 뭐 태어나서 자란 미국의 시민권자들과는 완전히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유학을 와서 유학원을 통해서 뭐 그게 뭐 본이든 타이든 와서 학교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전공을 나중에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99% 취업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취업이 안 됐다 그래서 인생이 무슨 뭐 어떻게 큰일이 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 취업을 목표로 했던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되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세미나 시간을 마련을 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미국의 졸업생들의 56% 이상이 최소한 졸업 전에 한 번 이상 인턴십을 하고 인턴십 투 풀타임이죠. 그죠? 인턴십을 통해서 결국 풀타임으로 컨버전 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턴십이 이런 식의 인턴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인턴십 따로 정규 채용 따로예요. 그러니까 인턴십을 했다 그래서 도움은 조금 되겠지만 그 인턴들 중에서 풀타임을 뽑는 형태가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외국 기업들의 일부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국 기업들 중에 제대로 된 외국 기업들은 대학 재학 중인 뭐 명문대학생들을 인턴으로 뽑아서 그 중에서 한 1년, 2년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템투 펌에 더 가까워요. 템퍼러리로 일을 하다가 퍼먼트로 바꿔주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외국 기업들이 좀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턴 따로 풀타임 따로예요. 근데 미국은 인턴을 통해서 결국은 풀타임으로 전환이 되는 레이시 60%가 넘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턴을 한 회사에서 풀타임 오퍼를 70% 이상이 받습니다. 72.7%가 받고 그리고 그 중에서 85%가 인턴십 오퍼를 그러니까 풀타임 오퍼를 accept하는 거죠. 이 프로세스에 미국은요. 근데 이 인턴을 언제 하냐면 대부분 다 3학년 때 한단 말이에요. 3학년 여름방학에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취업 준비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인턴을 준비하는 게 미국 취업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을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미국 기업에서 사원 선발 기준은 어떠냐? 한국은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뭐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하지만 필진 대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학벌 중심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게 제일 심한 나라가 일본이고 아직까지는 한국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굉장히 따지죠. 근데 미국은 물론 이 출신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출신 대학이 이제 취업 사이드에서 보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아이비나 탑 10, 탑 트레이닝 스쿨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오는 거죠. 인턴을 뽑으러.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학교, 뭐 그 유명한 학교들을 가면 그만큼 취업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와서 인턴을 뽑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턴들을 뽑을 때 그리고 정규 취업의 어떤 사원들을 뽑을 때 대학보다는 내 전공이나 내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미국도 한국에서도 미국의 뭐 명문대학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요. 한국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미국 취업을 하려면은 사실상 학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학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신 좋은 학교일수록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서 뽑아가니까 그런 면은 유리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취업을 할 때 대학이 한국처럼 중요하진 않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경험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도표에 보신 What Employers Want라고 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이제 그 리크루터들이 보는지에 대한 도표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인턴십, 그다음에 제약기간 근무 경력,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경력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경력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전공, 그다음에 volunteer, 그다음에 뭐 extra curriculum, extra activity 같은 것들, 그다음에 출신 학교는 가장 밑에 있어요. 뭐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은 데 취업되고 이거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얘기이지 물론 우리나라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조금 뭐 잘 모르는 대학을 입학했다거나 조금 뭐 중간 정도의 학교를 입학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준비하면은 취업은 미국에서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에서보다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 이슈예요. 뭐 유학생들을 많이 알고 저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지난 뭐 4, 5년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에 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학생으로서 미국에서 지금 체류하고 계실 때 신분은 뭐예요? F1이라는 비자를 통해서 학생 신분으로 이제 미국에 입국을 하셨고 보통 5년 비자를 받으셨을 거고요. 저 5년 동안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시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뭐냐 OPT죠.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내가 졸업하고 나서 1년 또는 STEM 전공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이공계 쪽 STEM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1년 OPT하고 extension 2년을 더 할 수가 있죠. 물론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프로세스가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1년하고 2년 연장하는 게 어쨌든 3년까지 가능한 부분의 전공들이 있죠. 그때 이제 OPT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 정규 직원과 똑같이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가 있고 1년이 됐던 3년이 되던 OPT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그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는 거의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M비자, 뭐 O비자 뭐 이런 비자들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유학생들이 아주 특수한 분야가 아니고서는 거의 95%, 98% H1 비자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했다라고 한다면 H1B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H1 비자를
받는 게 내가 미국에서 취업만 되면 회사에서 나를 뽑아주고 너 일 잘할 것 같으니까 연봉 뭐 10만 불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라. 나도 좋아요. 라고 해서 오케이가 돼서 비자를 발급해주면 좋겠는데 일본은 대체 이렇게 발급을 합니다. 일본은 이 그 비자 컨트롤을 정부에서 아주 세게 하지 않고 상당 부분 이제 그 기업에다가 맡겨놓고 있는데 미국은 이 비자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이 취업 비자 컨트롤을 그 이민국에서 굉장히 세게 합니다. 이민국에서. 그래서 1년에 외국인이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전문직이 아니면 사실 취업이 안 되고요. 예, 전문직이 아니면 그러니까 H1B 캐테고리가 있거든요. H1 캐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단기 전문직 취업 비자, H1이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서 외국인들의 취업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원이 1년에 8만 5천 명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게 쿼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전공과 또 내 경력과 내가 일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직무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시면 강조드리지만 학교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지역이 중요하다. 대학 명성이 아니라 지역이 중요하다. 그 지역은 뭐를 봐야 된다?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그 전공 분야의 인더스트리가 발전이 되어져 있는 지역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보다 전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4년 후에 입학하기 전서부터 4년 후에 내가 어떤 잡을 가질지를 미리 예상을 해서 그리고 그 잡에 H1B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서 그거에 비자가 나올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전공을 심리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학년 4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회계사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네센영에서 나를 뽑아줬어요. 비자가 나옵니까? 취업 비자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CPA 시험을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공이 심리학이면 그러면 심리학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직무로만 취업을 할 때 미국 인민국에서는 H1B라는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너는 심리학인데 너 회계사를 했어? 회계 포지션이 너랑 안 맞는데 전공이랑 그러면 나는 너를 전문가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자를 발급할 수가 없어. 라고 다 디나이가 돼버려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게 필요 없잖아요. 내가 무슨 뭐 심리학을 했어도 그냥 고시 패스하면 아무데나 취업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심리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는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돼야지만 비자가 발급이 된다는 거 우리는 머릿속에 반드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학을 딱 입학하자마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딱 만나보면 어느 학교 무슨 과 무슨 전공하고 있습니다를 예를 들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95%는 이 친구는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가 결정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어떤 전공들을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전공들은 이 친구의 능력에 상관없지. 그리고 그게 하버드건 예일이건 그거에 상관없이 대학 레벨에 상관없이 그냥 H1B가 안 나오는 직무예요. 비자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직무를 에 맞는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공부는 열심히 해서 재밌을 수 있겠지만 취업 사이드에서는 비자가 나올 수 없는 직무들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슨 대학 무슨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취업이 어렵겠구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학을 처음에 정할 때 지역과 전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취업을 하려면. 그냥 내가 딱 학벌만 따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오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 취업은 또 상관없어요. 한국은 약간 학벌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전공보다는 그냥 내가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라고 해도 뭐 미국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그 제한이 없죠. 근데 미국은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안 되면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회사에서 뽑아줬어도 회사에서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내가 아무리 이민국에다가 얘는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우리 회사 인재라고 아무리 레터를 써도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전공이 매칭돼야 된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CPT,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보통 여름방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턴십을 하죠. 보통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회사로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때 반드시 CPT 신청을 해야 돼요. CPT를 통해서 CPT 어프로벌을 또 학교마다 팔라스가 다릅니다. 학교마다 팔라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그냥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CPT가 신청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일정
그 금액을 약간 썸머처럼 비용을 지급을 해야지만 CPT 인정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CPT를 여름방학에 하려고 하는데 3월에 신청하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4월에 신청하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달라요. 요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T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글로벌 기업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인턴십을 했다. 그리고 나면은 졸업하기 전에 내가 잡 오퍼를 미리 받아서 졸업과 동시에 내가 OPT 신청을 해서 OPT 기간 동안 내가 정식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년 3월에 OPT 기간 중에 H1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H1B 신청을 하고 H1B를 3월 달에 신청하면은 3월 말에 지금 이제 4월에 추첨을 하거든요. 추첨을 하고 나서 추첨이 된 친구들, 근데 경쟁률이 한 3대1 돼요. 보통 8만 5천 개가 포지션, 저기 뭐 영미 기업들 8만 5천 개가 포지셔닝인데 보통 한 20만 개 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모든 외국인들, 뭐 중국 사람 뭐 포함해서 물론 비영리는 이 8만 5천 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대학이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난포프라핏들 이런 데들은 이제 별도로 쿼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수시로 채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우리 뭐 구글이나 뭐 나이키나 뭐 삼성이나 이런 영리 기업들 가고자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8만 5천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어플라이하고 매년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3월에 전 미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지원을 하고 4월에 추첨해가지고 5, 6, 7월에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서류 뜯어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때 뭐를 봐요? 이 학생의 이 신입사원의 이 경력사원의 직무와 회사의 직무와 그 다음에 어떤 전공이나 경력이 매칭을 하는지. 예. 경력이 6년 이상 있으면은 배출러 디그리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을 했는데 내가 졸업하고 나서 뭐 6년 동안 내가 회계사로서 일을 했다. 뭐 말은 안 되지만 뭐 그렇게 하면 그 6년 경력이 마치 회계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돼서 내가 뭐 회계법인에 취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신입사원들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전공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전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작년도에 그 미국 취업 비자 무엇이 문제인가 이건 이제 주위에 있는 이민 변호사들도 자꾸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와요. 남 변호사님 이게 지금 디나이얼 레이시 너무 높은데 빅4들이 이거 혹시 이유가 뭘까요?라고 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가셔가지고 이제 저희 코에드 그룹에서 해놓은 H1B나 OPT나 뭐 CPT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업 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업 비자를 받는데 산업별로 어떤 산업이 취업 비자 그 신청이 많고 실제로 발행이 많겠느냐를 우리 뭐 myvisa.com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앤 데이터 서비스 컴퓨터 관련한 거죠. 25만 개.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테크니컬 컨설팅 서비스 근데 뭐 이거는 뭐 컨설팅 회사들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네, 칼리지나 프로페셔널 스쿨들 같은 경우는 비용리가 많아서 이제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뭐 일렉트로닉 쇼핑 뭐 아마존이나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 퍼블리셔, 그다음에 아키텍처 엔지니어, 그다음에 7 랭크의 accounting tax preparation, bookkeeping가 회계 쪽. 그러니까는 거의 컴퓨터 아니면 공대 조금 하고 문과 우리가 뭐 문과 이과 나누지 않지만 미국은 굳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문과 쪽에서는 회계 쪽, 회계 경영 이쪽. 그 다음에 다시 뭐 컴퓨터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취업이 되는 분야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직종별로 occupation이죠.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19만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10% 20%가 아니라 거의 80% 70%가 컴퓨터 관련한 직무예요. 근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8만 5천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에. 그 중에서 거의 한 7만 개 가까이를 인도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갑니다. H1B를. 근데 이 인도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인도 유학생들도 조금 많이 있긴 하지만 인도 유학생들이 H1B를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물론 많아요. 인도 내에 있는 인도 본토에 있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일을 아웃소싱해서 이미 받아다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H1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숫자가 거의 한 4, 5만 개 돼요. 5, 6만 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보시겠지만 뭐 타타나 코그니전트나 이런 회사들이 다 인도계 HR 회사거든요. IT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에서 싹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보셔야 돼요. 뭐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시면 다 컴퓨터가 앞에 들어가 있죠. 아무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9번에 이제 메카니컬 엔지니어 그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12의 스태티스티션 통계학 뭐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 같은 것들 그다음에 14의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그렇죠? 그다음에 18의 어카운턴트 앤 어디터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문과로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영학과, 뭐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통계학과, 그다음에 뭐 이공계, 공대 조금. 실제로 우리가 미국 애들이 많이 하는 바이오나 케미칼 쪽도 사실 H1B가 많지 않죠. 미국 애들, 시민권자 애들은 그쪽 조합이 많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쪽 조합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회사들 볼게요. 작년에 제일 많이 비자 스폰서를 H1 스폰서는 커그니전트라는 회사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계 IT 회사입니다. 근데 IT 회사긴 한데 이쪽에서 리크루팅 서비스 같이 하는 거죠. 인도에서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이제 다른 회사들로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타타 뭐 타타도 마찬가지로 인도계 회사예요. 네, 구글, 인포시스도 마찬가지로 인도계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서 H1B를 많이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인도계가 IT를 꽉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6등, 7등 보니까 이제 EY, 어너스트 & 영하고 딜로이트가 있는데 회계법인이죠. 빅4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분야가 취업이 가능하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대략 이제 아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일부만 발췌한 거니까 보시면 뭐 다 50위, 60위까지 뭐 100위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50위 밖으로 나가는 아큐페이션은 우리 한국 분들이 취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큐페이션 50위 해봤자 한 100개, 200개 뽑는 거거든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그 100개, 200개에라도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를 넘어가면 진짜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니까 거의 취업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50위권 안에 있는 아큐페이션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반복되지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취업 시기, 한국은 대학 졸업을 한 분들이거나 예정자분들이 그때 이제 취업이 준비가 되는데 미국은 3학년 때 거의 취업이 결정된다. 3학년 때. 4학년에 대해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스스로 알아봐야 되고요. 스스로 알아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경력이 한 서너 개 있어. 뭐 인턴 경력도 있고 그러면은 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4학년 때까지 이제 인턴 경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의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미국은 이 경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은 공개 채용, 수시 채용이고 대부분 이제 공개 채용을 하거나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미국은 거의 학교를 통한 직접 기업들이 와서 글로벌 기업들이나 또 그 학교 주위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리크루팅을 하는 것. 그때 우리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내가 인터넷으로 혼자 알아봐야 된다. 개별로 기업들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가 기업 리크루터가 3학년 대상으로 이력서 검토하고 인터뷰를 하고요. 3학 2학기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올 가을에 와요.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있으면은 지금 10월, 11월 한참 리크루터를 이제 와서 그 인터뷰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내 이력서에 인턴 경력이 하나도 없어. 1, 2학년 때 인턴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사실상 유학생들이 지금 인터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의 인턴 어프로벌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진짜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일반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H1B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학생들을 인턴만 쓰고 이렇게 해고시킬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에서 인턴을 뽑는다는 거는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유학생들을 뽑아보니까 OPT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이제 1년 가르쳐가지고 정규직 채용하려고 하니까 H1B를 해줘야 되고 H1B 해주는 건 뭐 비용이 들긴 하지만 오케이. 그런데 추첨이 되고 그 추첨에서는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학생을 계속해서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추첨은 그냥 운이거든요.
내가 대학이 어느 학교 나왔던 기업에 어떤 기업이든 연봉을 얼마 받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뺑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이제 뭐 여러 명을 뽑아서 조금 이렇게 해서 그나마 아마존이나 구글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뭐 어떤 큰 은행에서 한 20명 유학생 뽑았는데 H1 다 스폰서 해줬는데 한 10명이 갑자기 추첨이 안 돼 버리니까 그 남은 10명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을 채용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지 않아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어 웬만큼 다 해요. 그런데 이 비자 프로세스가 너무 까다롭고 몇 년 해봤는데 이게 일 다 가르쳐 놨더니 H1 추첨 탈락해가지고 해고시켜야 되고 예전에는 그래도 한 5년 전, 7년 전에는 뭐 다른 나라로 보냈어요. 홍콩이나 캐나다로 보내서 1년 있다가 내년에 다시 H1 돌려보고 H1 그때 되면은 다시 미국으로 와라. 이런 프로세스를 해주는 글로벌 기업들도 좀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는데 이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이제 유학생들을 프로세스에서 배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올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인턴십 잡는 친구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최종 취업 목표 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그 기업 가서 인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학년 때 미리 정규직 오퍼를 받아놔야 돼요. 보통 인턴을 한 친구들이 정규직 오퍼를 받는 레이시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글 하고 싶으면 우리 학교로 구글이 오는지를 확인하셔서 3학년 때 구글에 잡 오퍼를 넣고 인턴십 오퍼를 넣고 이게 어프로벌 돼서 구글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한 다음에 오퍼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정규직이 실제로 취업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3학년인데 내가 이렇게 학교로 오는 글로벌 기업들이나 리크루팅을 직접 오는 기업들의 이력서를 넣을 준비가 되어 있냐. 그 이력서에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느냐. 그 이력서에는요. 최소한 2개 정도의 인턴십 경력은 있어야 돼. 이미 사전에. 3학년 1학기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의 인턴십이 첫 번째 인턴십인 경우에는 거의 99.9%뭐 인터뷰도 안 잡힙니다. 물론 인터뷰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뷰 2차 인터뷰 가가지고 외국인이어가지고 나는 비자 스폰서가 필요해 그러면 거의 다 디나요. 그러니까 이력서 자체에 일단 경력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학교 다닌 경력밖에 없어. 그러면 그래도 학교로 오는 기업은 좀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 큰 기업들의 인터뷰 기회조차도 안 잡혀요. 인턴십 기회. 그러니까 정규직 오퍼가 아니라 인턴십 기회조차도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은 하나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여름방학, 2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해야 돼요. 경력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인턴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인턴십의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학업과 병행하면서 같이 인턴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내가 학교로 오는 기업들에 제출하는 이력서가 이미 2학년 끝날 때는 다 갖추어져 있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다 옛날에 미국에서 저도 뭐 유학생활 오래 했지만 그냥 뭐 졸업하면 취업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 뭐 10년 전, 15년 전에는 뭐 물론 미국은 프로세스가 한국과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다 3학년 2학기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20년 전부터 똑같았지만 그래도 비자가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웬만큼 하면은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아이비 나오고 그리고 학교 뭐 경영학과나 뭐 컴퓨터 나오고 하면 웬만하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대 나오면. 근데 지금 웬만해서는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아주 대도시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조금 이제 중소도시 아니면 지방에 있는 도시는 주립대학들도 많잖아요. 그런 주립대학에서 재학하는 친구들이 학교로 오는 글로벌 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잡아서 뭐 자부 풀타임 오퍼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위에 회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뭐 아니면 뭐 그 큰 도시들 LA나 샌프란이나 이쪽에 이제 자부 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상식적으로 뉴욕에도 학교가 수십 개인데 갑자기 지방에 있는 유학생을 인터뷰해가지고 인턴 기회를 주려고 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더구나 정규직을 주려고 하는 회사가. 아주 아웃스탠딩한 학생이 아니면 아주 뛰어난 진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정말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15년 동안 정말 수천 명의 유학생들을 보고 그러니까는 좋은 학교 뭐 소위 우리가 말해서 명문대 비명문대 가리지 않고 뭐 하버드 예일 뭐 가리지 않고 많은 유학생들을 봐옵니다. 콜롬비아 학생들, NY 학생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취업의 기회가 절대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대학원 가요. 대학원 갈 필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분야, 진짜 한 10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대학원은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취업 준비를 하러 대학원 가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신분 연장을 해야 되니까 한국엔 가고 싶지 않고 미국엔 남고 싶은데 그렇지 그러려면 대학원을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가지 않아도 되는 대학원을 가는 거죠. 부모님한테 또 어떤 서포트를 받으면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1, 2학년, 3학년 때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남들보다 2년 먼저 시작하고 그만큼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미국 경력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고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한국으로 가야 되냐 대학원을 해야 되냐 이거 갖고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죠. 그렇게 안 되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취업할 때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거 이력서 만드셔야 돼요. 미국의 이력서는 한 장입니다. 네, 우리 유학생들 이력서 한 장이에요. 두 장 넘어가는 이력서는 없고요. 어느 정도 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폼에 맞추어 가지고 이력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1학년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들 뭐 volunteer나 뭐 어떤 나의 스토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스토리는 뭐예요? experience. 그게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학교 내보다는 내가 영리기업에서 일할 거면 학교 랩이나 뭐 TA나 뭐 RA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내가 어떤 영리기업에서 일한 것들. 1, 2학년 때는요. 꼭 내 전공하고 100% 매칭이 안 돼도 괜찮아요. 1학년 때, 2학년 때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해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내 이력서에 갑자기 서울 코리아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나는 유학생이라는 걸 티를 내는 거예요. 내 이력서를 보건데 내 이력서를 봤을 때 이게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이력서가 좋아요. 그래야 인터뷰가 일단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력서를 봤는데 얘는 누가 봐도 한국 유학생이네. 그런 이력서는 사실상 좋은 이력서는 아닙니다. 취업사이트. 왜냐하면 리크루터들은 기본적으로 외국 유학생들을 뽑지 않으려는 생각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자 때문에 프로세스 복잡하고 비자 스폰서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이력서를 봤는데 굉장히 익스피리언스가 다 좋아. 그리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운티어도 뭐 굉장히 좋아. 우리 회사 잘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일한 게 서울 코리아야? 그러면 딱 벌써 이거 유학생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인터뷰가 안 잡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경력은 전부 다 미국 경력이 좋습니다. 한국의 아주 큰 기업, 뭐 삼성, LG, 뭐 미래에셋, 뭐 한국에 있는 골드만삭스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유학생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력을 쌓아야 된다. 미국 경력을. 그래서 이게 이제 1차로 완성된 이력서가 2학년 때까지는 최소한 익스피리언스가 한 두세 개는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경력까지는 그냥 내 전공이 예를 들면 뭐 컴사인데 컴퓨터와 관련이 없는 뭐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뭐 일반 기업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1학년 때는. 근데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인턴십은 전공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공 매칭이 안 돼도 괜찮다. 내가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해봤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인턴십은 반드시 전공 매칭이 되는 게 좋다. 세 번째 정도까지 가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력서에 프로페셔널 키워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 친구가 이런 프로그램도 해봤네. 이런 거를 써봤네. 이런 것도 해봤네. 그런 본인들이 원하는 직무에 맞는 그런 경력을 있는 친구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맞추어서 이력서를 쓰셔야 되는데 이력서를 쓴다는 거는 그냥 한 장짜리 이력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추어서 내 라이프가 가야 되는 거죠. 볼런티어도 하고 뭐 클럽 액티비티도 하고 클럽 보통은 이제 한인 학생회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인 학생회보다는 뭐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내 전공에 맞추어서 미국 애들과 같이 클럽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동아리 같은 거. 그리고 발런티어도 역시 내가 취업과 좀 연관이 있는 거네. 컴사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YMCA 가서 거기 있는 애들한테 뭐 컴퓨터를 가르쳐줬다든지 약간 이렇게 스토리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어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이력서는 4학년 때 쓰면 돼요. 그런데 미국 이력서는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력서는 기업별로 다 정해진 형식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뭐 쳐서 넣는 건데 미국은 내가 다 쓰는 겁니다. 사진, 성별, 나이, 신분 기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방면을 보죠. 미국 이력서는요. 근데 한국은 영어 점수, 자격증, 뭐 공모전 뭐한 거, 그다음에 출신 대학, 학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서류가 1차로 통과는 돼야 내가 2차 인터뷰가 잡히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 포지션, 우리 기업의 우리 포지션에 맞는 어떤 경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가장 선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한 장짜리 이력서는 결국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력서를 잘 만드시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 이력서를 만든다는 거는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오탈자 없어야 되고 뭐 할 때 뭐 처음에 과거동사를 시작했으면 다 과거동사로 끝나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너무 두루뭉술하게 쓰면 안 되고 디테일한 내용 써야 되고 뭐 쓸데없이 식당에서 일하거나 이런 거 다 빼야 되고 뭐 이런 그냥 형식적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컨텐츠 이력서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굉장히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에 점점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써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력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국 학생들 인터뷰 시켜보면은, 심지어 그 러스쿨 졸업한 학생들, 뭐, 그 IB, MBA 나온 학생들도 굉장히 한국식 인터뷰여서 인터뷰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그런 그 겸손하고 뭐 나를 낮추며 뭐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이런 인터뷰가 아니에요. 나를 세일즈하는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behavior based 인터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상황을 주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 이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자신만만하게 이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인터뷰 다 잡았는데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의 문제보다는 인터뷰 스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어느 정도. 근데 너무나 황당한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IB 학생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렵게 잡은 인터뷰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인터뷰 준비를 1학년 때부터 자꾸만 해보자. 그래서 프랙티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주의할 점들이 많아요. 교육도 좀 받으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위한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을 위한 미국 인터뷰는 좀 달라요. 근데 유학생들은 한국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때 이상하게 답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력서와 인터뷰 준비가 좀 됐으면 인턴십 지원하셔야 되죠.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거는요. 학교로 오는 그 기업들의 그 학교 잡페어, 그죠? 잡페어, OCR,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가셔서 지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1, 2학년들은 보통 아예 선발 안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보통 걔네들이 이제 3학년들을 뽑기 때문에. 그럼 이제 1, 2학년들은 본인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네트워킹을 통해서 찾거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기업들, 특히나 학교로 와서 직접 인턴을 선발하는 기업들은 경험이 없는 그냥 이력서에 학점하고 내가 클럽 활동한 거, 뭐 발런티어 한 거 정도밖에 없는 유학생을 인턴으로 뽑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인턴으로 선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턴으로 일단 선발이 돼서 그 회사 가서 인턴을 해봐야 그 중에 한 70%가 정규직 오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예 인턴 선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 90%가 취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 2학년 때 하셔야 돼요. 1, 2학년 때. 지금 3학년들은 자페어도 가보지만 자페어에서 잘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3학년이라도 지금 인턴십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주위의 회사들 또는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터넷을 뒤져보셔야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그 링크드인이나 뭐 아니면 뭐 인턴십닷컴이나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내가 혼자서 이거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인턴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인턴을 하고 싶은 이제 처음에 입학하기 전서부터 1, 2학년들까지는 이제 처음 이력서 쓰는 것서부터 인터뷰 교육서부터 온라인으로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원격으로 인턴십을 4주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분야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어카운팅, 마케팅, 엔터프레너십, 창업, IT 이렇게 이제 4개 분야인데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 인턴십은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인턴십을 내가 지금 처음 해야 된다. 그리고 100% 매칭이에요. 학생의 능력에 상관없이 100% 매칭이 되니까 지금 1학년들은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2021년에 10월 달에 10월 20일경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등록하셔서 이력서 컨설팅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그래서 10월 20일서부터 이제 인턴십이 시작이니까 꼭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 인턴십인데 역시 한국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또 우리 지금 우리 세미나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인턴십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그 4주짜리를 하실 게 아니고 6주. 그러니까 실제로 내 전공하고 매칭이 되는 그쵸? 전공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매칭이 되는 인턴십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기본 6주예요. 그리고 이거는 100% 매칭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고 또 회사를 매칭을 해서 그 회사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오케이가 나야지 이게 이제 인턴십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턴십 경험이 미국 인턴십이요. 미국 회사에서 인턴십 경험이 한 번에 있다. 그러면 이제 6주 원격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수시입니다. 뭐 시작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또 회사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한번 진행을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턴십 관련해가지고 이제 4주, 6주 프로그램들이 있고 4주짜리는 인턴십 경험이 없는 친구들 그리고 100% 매칭이 되니까 대신 시작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시작이니까 최소한 10월 뭐 1일 정도에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력서 같이 만들고 저희 선생님들이 수정해주고 인터뷰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링크드인 어떻게 하는지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주는 학교 다니시면서도 할 수는 있으니까 온라인이니까 자세하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미팅을 하거든요 회사랑. 그러니까는 학교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둘 다 한번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미국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시는 게 제일 좋죠. info 골뱅이 플러스카레.net으로 이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하시면 동부 시간으로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니까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담을 드릴 겁니다.